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동국대 의대 교수입니다. 이게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에서 올라왔는데요. 혹시 여러분 경주들 와보셨겠지만 거기에 원전 6개 있는 거 잘 모르셨죠? 방패장이 있는 건 좀 아시나요? 그때는 조금 시끄럽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원전도 있고 방패장도 있고 그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한국 탈핵인데 이건 핵으로부터 좀 탈피합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 핵 발전소밖에 없으니까 핵 무기는 없고 그래서 핵 발전소를 좀 줄이고 거기서부터 좀 탈피하자 이런 운동입니다. 사실 그래서 2달쯤 전만 해도 이거는 정부 정책을 좀 비판하는 강의였는데 갑자기 정부 홍보 강의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대통령께서 일단 탈원전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이 됐고 또 그거를 이미 벌써 시작을 하셨죠. 첫 번째 국무회의 때 벌써 원자력 얘기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관심이 아주 많은 그런 분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관심 있는 분이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 탈원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가능한지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좀 드릴까 합니다. 크게 보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 오늘 얘기 내용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6년 전에 발생한 후쿠시마 핵사고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오냐 안 오냐, 온다면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런 건 이제 의학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핵 가능하겠냐, 우리나라의 원전 지금 전기 전체 중에 30% 정도 만들고 있는데 탈핵하면 전기 30%가 지금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하겠는지 그렇게 강의 내용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왜 났는지 좀 설명부터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원전 구조를 지금 내야 돼서 이 그림을 내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게 후쿠시마 원전입니다. 6년 전에 터져버린 거죠. 오른쪽에 저건 우리나라의 많은 원전인데 그림을 잘 보시면 오른쪽이 비슷하죠. 근데 왼쪽이 서로 좀 다르죠. 그렇지만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일본 거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게 원자로예요. 우리나라 거 이게 원자로인데요. 이게 높이가 10m쯤 됩니다. 한 4층 건물 높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두께가 20cm입니다. 강철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크고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압력밥솥이에요. 그게 원자로입니다. 여기서 불 질러서 물 끓여요. 물을 아주 세게 끓입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막 나오겠죠? 수증기를 일로 보내요. 수증기가 그냥 확 지나가게 아주 세게 물을 끓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전기 터빈을 뱅뱅뱅뱅 돌립니다. 이거 선풍기처럼 생겼어요. 이걸 막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고요. 이 수증기는 바닷물로 식히면 물됩니다. 다시 집어넣어요. 또 끓이고 터빈 돌리고 식혀서 물되면 집어넣고, 이게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예요. 복잡할 줄 알았죠? 간단하죠? 물만 끓이면 돼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리는 화력발전소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불 질러서 물 끓여서 전기 터빈 돌리는 겁니다. 화력하고 원자력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연료가 좀 독특하죠. 화력은 보통 석탄, 석유, 가스 가지고 물 끓이죠. 얘는 뭘 가지고 물 끓입니까? 우라늄이라는 걸 씁니다. 한번 합시다. 우라늄. 어디서 나와요? 이 우라늄? 땅속에서 나와요. 전 세계 곳곳에 광산이 있습니다. 곡괭이로 가서 캐는 거예요. 그 우라늄을 여기다가 100톤을 집어넣습니다. 통이 크니까 많이 들어가요. 100톤. 핵폭탄 만드는 데는 우라늄이 10kg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에 10,000배 분량의 우라늄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중성자 가지고 이걸 때리면 우라늄이 팍 깨집니다. 그러면서 중성자 2-3개가 튀어나와요. 이 튀어나온 중성자가 옆에 있는 멀쩡한 우라늄을 또 깹니다. 또 튀어나와요.
또 깨요. 또 튀어나와요.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라늄 계속 깨지면서 중성자 튀어나오면서 열이 나요. 근데 그 열량이 엄청납니다. 이 해결료 이 안에 한번 들어가면 4년 반 동안 물을 끓여요. 하루 24시간. 상상이 되십니까? 4년 반 전에 켜놓은 불이 지금도 타. 이런 거거든요.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놈입니다. 4년 반이 다 지난 다음에 이거 밖으로 꺼냅니다. 또 뜨거워요. 그래서 원자로 옆에는 반드시 물통이 있고 찬물을 계속 순환시켜서 이걸 식혀야 됩니다. 얼마 동안 식혀야 다 식냐 했더니 한 10년 식혀야 돼요. 최소 5년 이상은 식혀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이 고체 연료거든요. 연탄재 기억나시죠? 연탄 꺼냈어요. 뜨거워요.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얼마 만에 식어요? 10초면 식어요. 얘는 얼마 걸려요? 10년 걸려요. 비교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놈이고 식히는 것도 힘들고. 자, 그런데 10년이 다 지났다. 다 식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거? 버려야죠. 어디다 버립니까? 쓰레기 맵장 갖다 버리면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방사선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 앞에 2분 내지 3분 정도 서 있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방사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지구상에서 보기만 해도 죽는 물건 이것뿐이에요. 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이에요. 이놈의 이름이 고준위 핵폐기물 혹은 사용 후 해결료 이렇게 부릅니다. 고준위 방패물 이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쓰레기 맵장 가면 안 되고요. 따로 보관해야 됩니다. 이 따로 보관하는 곳의 이름이 고준위 방패장이에요. 제가 아까 경주에 방패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중저준입니다. 이 고준위를 제외한 나머지 잡다한 전체 중저준이에요. 300년 보관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고준위예요.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되냐? 최소 10만 년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10만 년간 안 깨질 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 기술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있을까요? 없어요. 전 세계 고준위 핵폐기장 한 개도 못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려고 시도하는 나라가 2개 있습니다만 핀란드하고 스웨덴입니다. 이 나라가 성공할까요? 몰라요. 10만 년 후에 봐야죠. 방사능 샜나 안 샜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고준위 핵폐기장 만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원전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고준위 방패장 만들 기술 없다는 거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골치 아플 거다.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다. 그리고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될 거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대대손손 후손들이 전체가 10만 년간 이 숙제를 감당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기술이긴 하지만 부도덕한 기술이 아닌가, 무책임한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뒷감당이 안 되니까. 사고가 안 나도 뒷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원자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고가 나면 그런데 뒷감당이 더 안 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어떻게 났는지 아시죠? 지진 때문이죠? 지진 세게 왔어요. 덜덜덜 떨렸어요. 어딘가 금 갔어요. 안에 들어있는 물이 빠진 겁니다. 물은 없고 불은 안 꺼졌고 어떻게 됩니까? 냄비 타는 거죠. 그 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500도 미만 유지돼야 되는데 3000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해결료 우라늄이 녹아버렸어요. 쇳물처럼. 그래서 여기에 액체가 돼서 이렇게 고여버린 겁니다. 이걸 노심용융이라고 합니다. 한번 합시다. 노심용융. 이 노심용융 돼버리면 액체기는 한데 너무나 무거운 액체예요. 물 부어봤자 섞이질 않습니다. 식히는 것도 불가능하고 온도 더 올라갔죠. 결국 어떻게 됐냐? 원자로 20cm 두께 강철 이게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해결료 우라늄이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콘크리트를 녹이고 내려가요. 땅을 녹이고 내려가요. 콘크리트를 왜 녹여요? 뜨거우니까. 땅이 녹아요. 이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파고 내려갔냐? 아무도 몰라요.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6년 지났지만 사람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갈 수가 없고 로봇을 집어넣었죠. 일제 로봇. 지구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제일 똑똑하다고 소문난 놈이 있어요. 카메라 하나 들고 들어갔는데 즉사했습니다. 사진 한 장 못 찍었어요. 몇 마리 더 들어갔습니다. 다 죽었어요. 제대로 이 상황을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해결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 상황입니다. 가만 놔두면 또 터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혀야죠. 물 부어서 식혀야죠. 물 쭉 부어요. 쭉 내려가요. 이거 식혀요. 그 다음에 이 물 어디로 갑니까? 지하수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북태평양 오염수예요. 게다가 원래 지나다니는 지하수하고 만난답니다. 이 지하수도 그대로 오염수가 돼서 나가는 거죠. 이 오염수 앞으로 얼마 동안 나갈 거냐? 이거 치울 때까지 나오죠. 이거 그럼 언제 치울 거냐? 일본 정부 얼마 전에 큰 소리 쳤습니다. 40년 내로 치울 자신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원자력 교수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40년 내로 절대로 못 치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6년이 지났는데 가본 사람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35년 내로 치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 말로는 적어도 100년 이상 오염수는 나온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럼 우리들 전체가 다 돌아가실 때까지 모두, 그리고 우리들 자식들까지 싹 돌아가실 때까지 안 끝나요. 오염수. 이게 바로 핵사고입니다. 뒷감당이 안 돼요. 전체 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1호기, 2호기, 3호기 3개가 노심 용융이 됐어요. 셋 다 원자로가 뚫렸어요. 셋 다 땅을 파요. 셋 다 오염수 나와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3호기하고 4호기 물통들, 이게 지금 터진 겁니다. 여러분 체르노빌 사고 유명하죠? 들어보셨죠? 그거 원자로 하나 터진 겁니다. 후쿠시마는 원자로만 해서 3개, 게다가 물통이 2개 이렇게 터진 거죠. 굉장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후쿠시마 현상을 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어 있는데요. 후쿠시마에 원전이 10개 있었습니다. 1호기부터 10호기까지. 근데 그 중에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나이 많은 것만 딱 골라 터졌습니다. 터진 애들 나이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30년 넘은 거 다 터졌어요. 30년 안 넘은 거 한 개도 안 터졌어요. 이게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죠. 똑같은 지진 왔어요. 똑같이 쓰나미 왔어요. 왜 나이 많은 거, 노후 원전, 수명 연장 한 것만 딱 골라 터졌냐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노후 원전이 위험하다. 수명 연장 위험하다. 그 뜻이죠. 노후 원전이 왜 위험하냐? 우리 다 알잖아요. 오래된 기기가 고장 잘 나잖아요. 그렇습니까? 이거 기계거든요. 무슨 기계를 30년씩 씁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30년 넘은 기계 있어요? 한 개라도? 없잖아요. 왜 못 써요? 아깝게? 고장나니까. 옆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년 넘은 원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닫았습니까? 안 닫았죠. 제가 살고 있는 경주의 월성 1호기 30년 다 됐는데 수명 연장했잖아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위험한 수명 연장 왜 했을까요? 일본이? 한국이 왜 했을까요? 돈 때문에. 원전 하루 돌리면 10억 원 생긴대요. 10억 원 하루에. 그 유혹을 받지 못하고 수명 연장하다가 적골이 난 거다라는 거죠. 인간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 돈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낳게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사고 때문에 엄청나게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일본 정부가 내놓은 오염지도입니다. 후쿠시마 여기 있죠.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나 봐요. 그죠? 굉장히 여기 뭐 많이 오염이 된 건데, 문제는 보십시오. 일본 정부가 내놓은 오염지도는 80km만 표시했습니다. 일본 전체를 내놓질 않아요. 아직도. 일본 정부는 일본 전도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전도가 궁금해요. 일본 땅이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80km 말고 전체.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 오염지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요, PNAS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인데 일본 과학자가 직접 측정한 결과라고 논문 속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오염지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여기 있습니다. 도쿄 여기 있어요. 이만큼
고농도로 오염됐습니다. 50베크렐 이상으로. 그리고 일본 땅 전체 중에 몇 프로 정도 오염됐습니까? 절반 넘죠? 한 70%가 방사능에 오염돼 버렸어요. 농토의 70%가 오염된 겁니다. 농산물의 70%가 오염된 겁니다. 밥상의 70%가 오염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방사능 오염은 300년간 지속합니다. 몇 년 지났죠? 294년 남았어요. 일본인 전체가 매일 세슘을 먹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매일 세슘을 먹어요. 방사능 물질을 매일 먹어요. 300년간. 저는 그래서 여기 사는 거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일본 가서도 했어요. 이 지도 내놓고 일본 국민 여러분 여기 사는 거 위험합니다. 이민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군데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도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도쿄가 포함된 이만큼 이게 지금 고농도 오염지역입니다. 50베크렐 이상으로. 근데 이 고농도 오염지역의 넓이가 일본 땅의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딱 저 넓이가 남한 넓이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만일 제가 살고 있는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터지면 서울이 고농도 오염지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땅이 좁아요. 일본보다 훨씬 좁아요. 특히 남한만 따지면 정말 좁아요. 남한 전체가 고농도 오염지역 된다. 우리 밥상 100%가 오염된다. 이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절대 사고 나면 안 되겠죠? 절대 나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사고 날 확률 0%일까요? 절대 안 날까요? 인간이 완벽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근본적인 불안감이에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안전점검 해야죠. 그러나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염수 나오는 거죠. 이 오염수 앞으로 100년 동안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오염수가 북태평양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쿠로시오 해류라는 게 이렇게 북태평양을 시계방향으로 뱅뱅뱅뱅 돈답니다. 영원히 돈답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오염물질이 남태평양에 별로 안 간대요. 제가 해양학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북태평양 전체가 오염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 땅이 오염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근해 깨끗해 보이죠? 우리나라 땅 깨끗해 보이죠? 진짜 깨끗할까요? 진짜 깨끗합니다. 제가 깨끗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후쿠시마 핵사고 났었죠. 6년 전에. 사고 나자마자 시민사회가 돈 모아가지고 정밀 측정기 사버렸습니다. 0.1까지 젤 수 있는 거 사버렸어요. 1억 5천이에요. 그거 그냥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6년 내내 지금 여태까지 측정하고 있거든요. 음식들, 수산물들 이런 거. 그 결과 보면 이 오염지도 그대로예요. 일본산 식품 오염돼 있어요. 세슘 나옵니다. 북태평양산 수산물 세슘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근해산 수산물 괜찮아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산물 안 나와요. 바람 미국으로 불었어요. 해류도 미국으로 가요. 한국은 가까운데 거의 영향 안 받았습니다. 진짜예요.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영향을 안 받으려면 먹을 것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본산 식품, 두 번째는 북태평양산 수산물. 이 두 가지 안 먹으면 돼요. 나머지는 배 터지게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식료품 가게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산 식품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봐요? 아, 이건 쉬워요. 일본 글씨 콱 박혀 있어요. 그게 일본산이에요. 여러분 맥주 일본산 좋아하시죠? 아사히 맥주, 삿포로 맥주, 그죠? 일본산이에요 그게. 그리고 애들 먹는 과자, 초콜릿 굉장히 지금 수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글씨 박혀 있는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얼마 동안? 300년 먹어야 돼요. 유언서에 남겨서 열쇠 밑으로 내리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쉬워요. 구분하기가. 문제는 이거죠. 북태평양산 수산물. 우리 수산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좋아하시죠? 그 중에 북태평양산인지 근해산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어려워요. 저도 한 3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대충 답을 찾았어요.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대충 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에는 아주 좋은 법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국민이 정부한테 편지로 질문하면 정부는 편지로 답해야 돼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런 법이 다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제가 정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북태평양에서 오염된 채 한국에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 많죠? 몇 월 며칠 날 수입했어요? 뭐 수입했어요? 얼마나 많이 수입했어요? 얼마나 많이 오염됐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법에 따라서 저한테 표를 줬어요. 표를 딱 봤더니 몇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몇 월 며칠 날 무슨 생선이 몇 톤 들어왔고 얼마 오염됐고 이게 쫙 나오는 표를 줬어요. 그래서 그 표를 봤더니 여기서 오염된 채 한국에 수입되는 수산물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그래서 이 수십 가지 수산물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있어야 돼. 300년간. 이거 실천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를 읽고 또 읽었어요. 몇 날 며칠 읽었어요.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더니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좋은 게 떠올랐어요. 수산물 종류별로 제가 다 따로따로 더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들어오는 수산물 종류는 많은데 양을 갖고 따져봤더니 세 가지 생선이 대부분이에요. 95%가 넘어요. 이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만 먹지 말자. 그러면 95% 이상 조심하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나머지는 그냥 먹어버리자. 이렇게 저는 결정한 겁니다. 다 조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한 4% 정도 되는데 다 합해봤자 이거 먹어버리자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그럴듯해요? 따라할 만합니까? 그럼 이 세 가지 생선의 이름 꼭 외우고 있어야겠죠? 딱 한 번 불러드릴 건데 따라해보세요. 명태, 고등어, 대구. 외웠어요? 외우셨어요? 이거를 얼마 동안 안 먹어야 돼? 생각해보세요. 이거 우리가 많이 먹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많이 들어오겠어요? 우리 국민이 많이 먹으니까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드시지 말라. 꼭 좀 말씀을 드리면 명태에 얼리면 동태고요. 그거 말리면 황태거든요. 새끼는 노가리 북어고요. 그죠? 명란젓, 창란젓 다 명태거든요. 300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인구 변동 한번 보십시다. 일본이요. 전 정말 일본 굉장히 싫어해요. 더군다나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정말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엄청난 핵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핵사고 때문에 몇 명 죽었는지 통계를 안 내요. 통계를 안 낸다는 게 일본의 공식 입장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화재가 발생해도, 간단한 화재가 발생해도 몇 명 죽었는지가 나와요. 엄청난 핵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몇 명 죽었는지 통계를 안 내기로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통계를 내지도 않으면서 아베 수상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전 사고 때문에, 방사능 때문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사도 안 해놓고 빵명이래. 너무나 부도덕합니다. 저는 이건 일본 국민을 아주 무시하는 행사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 전 지구인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엄청난 방사능 오염이 일어났어요. 근데 한 명도 안 죽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일본에서 건강 영향이 있을 거다. 여러 가지 암이나 이런 병들이 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인구가 줄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일본 인구 통계 사이트를 가끔 한 번씩 들어갔었어요. 일본 통계청에서. 그랬더니 4년 만에 이 그래프가 떴어요. 이 일본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셨을 텐데 다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아마. 선진국들은요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딱 섭니다. 그리고 한 10년 가요. 그리고 살살살 내려와요. 이게 선진국 인구 패턴이에요. 북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그들이 그 패턴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도 선진국답게 거의 증가하지 않았어요. 딱 섰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하죠? 보이시죠? 그리고 이 시점이 언제예요? 언제예요? 2011년 봄이에요. 딱 그때부터 시작해서 100만 명이 줄었어요. 인구가. 보이십니까? 지진과 쓰나미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거든요. 근데 4년 사이에 인구가 준 건 100만 명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98만 명은 어디서 죽었는데?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학 논문들을 뒤져보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논문이 나오질 않아요. 그 엄청난 방사능 오염이 발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병이 발생했는지 무슨 병이 늘고 있는지 도대체 논문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사능 오염 사고는 항상 정부가 범인이에요. 방사능 오염이 언제 됩니까? 핵실험할 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핵폭탄 떨어뜨렸을 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핵발전소 터졌을 때 되는 거예요. 핵발전소, 핵폭탄 이거 모두 정부가 범인이에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다가 발생한 일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방사능 오염의 건강영향조사도 정부만 할 수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많은 기관이 필요하고 많은 학자들이 필요해요. 정부 외에는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사능 오염의 건강영향에 대해서는 항상 범인이 수사하는 형국이 벌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리마일 핵 사고 났을 때도 제대로 통계 안 나오고 책 제로돌릴 때도 마찬가지죠.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 논문은 앞으로 안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료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낸 아이디어가 뭐였냐. 일본 국내에 있는 데이터들은 아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정의로운 의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 의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국내 자료를 찾아서 방사능 오염 때문에 발생한 그런 질병들이 늘고 있다 라는 증거를 좀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빨리 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국회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를 시켜드렸어요. 그때 한 30장 이상의 슬라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몇 장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후쿠시마 현에서 발생한 질병이에요. 보세요.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각종 암들, 그 다음에 조산, 뱃속에서 죽는 거죠. 이것들이 사고 나기 전에 비해서 몇 프로 증가했어요? 2년 만에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사고가 없었으면 증가하더라도 1%, 2%, 많아봤자 5% 이 정도 증가할 병들이에요. 근데 지금 100%, 200%, 300%씩 증가했어요. 보이시죠? 굉장한 일이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자연 사산율 통계 보세요.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사고 난 그 다음 해 갑자기 올라가. 보이시죠? 그리고 주상기 사망률, 애가 태어나기 전에 한두 달 전에부터 한두 달 후까지 이게 주상기인데 이것도 역시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가요. 이게 지금 표준 편차입니다. 편차 바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 2012년에 갑자기. 지진과 쓰나미로는 설명이 안 돼요. 방사능 오염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저거. 그리고 백혈병 보십시오. 후쿠시마뿐이 아니에요. 일본 전체 사고 나기 전에 비해서 몇 프로 올라갔어요? 42%가 올라갔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일본 전체에서 백혈병이 42%가 증가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 아니냐? 라고 저는 의심하는 거죠. 근데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조사 자체를 안 해. 저는 정말로 분노해요. 조사도 안 해놓고
방사능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라고 수상이 말을 해버려. 조사 안 한 거하고 조사했더니 0이다라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인구가 팍팍팍 줄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장기적인 환경오염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4년 사이에 100만 명이 줄었지만 40년 후에는 1000만 명이 줄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비폭이 되면 이런 병에 걸린다라고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전 세계 의학 교과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거예요. 암, 유전병, 심장병이 환자 발생수로 1, 2, 3등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거 일본에서 증가했었죠? 아까 그 표에 있었죠? 그리고 이것들이에요. 이 중에 백내장 있잖아요. 아까 그 표에 있는 그런 병들이 뭐예요? 그 사이에 많이 올라간 병들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딱 그것들이 방사능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저는 거의 확신해요. 근데 이거는 학술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입증을 해요? 일본 학자들이 해야 돼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정부가 못하게 해요. 연구비도 안 주고 통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자와 어린이가 더 민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여성은 남성보다 한 2배 민감하다고 되어 있고요. 어린이는 10배 이상 민감해요.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어릴수록 방사능에 민감해요. 세포 분열 속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1살 미만짜리 젖먹이는 30세 성인에 비해서 20배 민감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젖먹이보다 더 민감한 놈은 뱃속의 태아입니다. 세포 분열 속도가 더 빨라요. 더 민감합니다. 그 대신에 60이 넘으면 세포 분열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먹지 말라는 3가지 생선 있었죠? 환감 넘으면 조금씩 먹어도 돼요. 그 대신에 애들은 확실하게 조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위험한 식품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일본산 식품 전체, 일본 글씨 써져 있는 음식 전체. 두 번째, 이 3가지 생선. 이건 철저히 조심하고 대신에 나머지는 그냥 먹어버리잔 말이죠. 나머지까지 다 조심했다고 덤비면 노이로제 걸립니다. 노이로제 걸려요. 진짜예요. 그거 딱 신경 끄고 그냥 먹어버리시고 그 대신에 이거는 확실하게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합니다. 표고버섯. 이게 뭔지 아시죠? 요게 우연히 저한테 걸렸어요. 특정기 사가지고 이것저것 재보는데 표고가 올라가요. 국내산도 올라가요. 전 지구산이 다 올라가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표고는 아마 세슘이라는 방사능 물질을 농축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짐작은 되는데 왜 그런지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게 3가지입니다. 일본산, 3가지 생선, 표고. 이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나라 농산물, 근해 수산물 모두 불검출해요. 안 나와요. 마음껏 드셔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표고만 그러냐? 다른 버섯은 괜찮냐? 그죠? 다른 버섯은 괜찮아요. 얘만 그래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그냥 많이 파는 뭐 느타리, 뭐 새송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안 나옵니다. 제가 다 재봤어요. 안 나와요. 얘만 나와요. 그 정도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 아마 옛날에 이런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적은 양의 방사능은 괜찮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렸어요. 교과서에 그게 틀렸다고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이 그림을 내놓은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교과서를 그대로 스캔해서 가져왔는데 의학 교과서는 3개가 똑같아요. 내용이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이걸 보시면요. X축이 용량이에요. 일로 갈수록 피폭량 많아지는 겁니다. Y축 반응도라고 돼 있죠. 그 병에 걸릴 확률이에요.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2가지 패턴으로 질병이 발생합니다. A, B. 위에 있는 이런 병 보세요. 백혈구 감소, 소화기 증상, 폐렴, 백내장, 화상, 사망
많이 쪼이면 죽어요. 이런 병들은 이렇게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교과서에. 이거는 보시면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출발해요. 문턱값이 있어요. 이 문턱값보다 더 많이 피폭이 돼야 저런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양 피폭되면 안 죽어요. 화상도 안 입고. 이해되시죠? 위에 있는 저런 병들은 문턱값이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두 가지 병, 암하고 유전병,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암과 유전병이 뭐였어요? 방사능 피폭됐을 때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1등, 2등 질병입니다. 전술라이드에 나왔었죠. 걔들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 직선 이름이 뭐예요? 정비례 그래프예요. 적은 양 피폭이 돼도 이 양에 비례해서 이만큼 암 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암이 발생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폭량이 0이어야 돼요. 그러면 의학적 안전기준치는 얼마예요? 0이에요.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치 0이에요? 아니죠. 앞에 무슨 숫자가 있죠? 그럼 그거 안전기준치예요? 아니에요. 그럼 그 숫자는 뭔데? 관리기준치예요. 우리나라는 농약 기준치 있죠? 다이옥신 기준치 있죠? 이런 식으로 관리기준치예요. 정부는 이 기준치 이상 오염된 식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기준치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런 겁니다. 기준치에 따라서 안전하다. 저 말은 틀렸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달라요. 보세요. 일본은 100이죠. 미국은 1200이죠. 유럽은 370이에요. 우리나라는 370이었다가 여론 나빠지니까 총리가 100으로 낮춰졌어요. 1개국의 총리가 의학적 안전기준치를 4분의 1로 낮춰? 지 맘대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그냥 그런 숫자다.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정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 기준치의 의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식 1kg당 100 베크렐이에요. 요 단위 좀 낯설 겁니다. 한번 발음해 보세요. 베크렐. 베크렐. 1초에 핵 붕괴가 몇 개 일어나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치만큼 오염된 음식 1kg를 내가 먹어버리면 내 몸 안에서 1초에 핵 붕괴가 100개가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요. 2초에 200개, 하루에 100만 개의 핵 붕괴가 내 몸 안에서 일어나. 그게 이 뜻이에요. 어때요? 이거 안전할 것 같아요? 안전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위험해요. 그리고요, 이 숫자가 굉장히 높아요. 한국에서 이 기준치 100 베크렐 이상 오염된 식품이 단 한 번도 발견돼 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해양 오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오염 지역에서 오염된 수산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모두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기준치가 너무 높아요. 위반이 불가능해. 하도 높아서. 황당하게 높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난 그래서 이 기준치 4로 낮추시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4. 지금 현재 오염된 거 재보잖아요. 0. 얼마, 1. 얼마, 2. 얼마 이 정도 나옵니다. 4 이상 거의 없어요. 1년에 몇 번 안 돼요. 근데 기준치가 얼마? 100이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 더 드리는데, 음식 속에 세슘이 들어있다는 게 뭐 의미 아니야? 세슘 요즘 와서 처음 들어보셨죠? 후쿠시마 이후에 처음 들어보셨죠? 세슘하고 요오드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핵반응이란 게 뭡니까? 우라늄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원자를 중성자로 쪼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파편이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세슘과 요오드 이 두 가지만 나올까요? 그럴 리가 수백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주기율표 기억나요? 수, 헬, 리, 배, 풍, 탄, 질산 막 외우기도 하고 그랬죠? 그 주기율표에 있는 게 다 나와요. 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똑같은 동위원소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한 1000가지 방사능 물질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세슘과 요오드 이 두 가지만 측정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세슘만 잴까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서? 아니면 제일 위험해서? 아닙니다. 측정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것만 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민사회가 1억 5천짜리 기계 샀다고 그랬죠? 그걸로 3시간만 재면 세슘 요도는 0.1까지 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방사능 물질은 한 가지 재는데 한 달씩 걸려요. 다른 기계도 많이 필요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슘만 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음식 속에 세슘이 들어있다. 이게 모름이에요. 1000가지 방사능이 세슘, 후쿠시마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딱 세슘만 골라서 명태 속에 들어갔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음식 속에서 세슘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른 방사능 물질 수백 가지가 알 수 없는 양으로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세슘을 재는데 여기서 불검출이야. 세슘이 안 나왔어. 그럼 다른 것도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세슘이 안 나오면 다른 것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슘 측정하는 이 기계가 굉장히 정밀해요. 눈곱만큼만 있어도 수박만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불검출로 나오면 다른 것도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검출인 음식을 마음껏 드시면 된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찾기 쉽다.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빼고는 다 불검출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일본을 가면 불검출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가지 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 지금 사시는 분 누가 있으면 나오시라 그래라. 이 말씀이에요. 특히 애들 데리고 일본 놀러 가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후회가 지금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그 그래프 기억나시죠? 비폭량하고 암 발생은 어떻다? 정밀해요. 그 그래프 딱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폭량을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방사능 얘기했고요. 지금부터는 원자력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도대체 그 핵사고의 원인이 뭔지가 너무나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이 원인을 알아내야 우리나라에 이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죠. 제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사고 날 확률이 얼마쯤 되냐 이거였어요. 그걸 제가 내 손으로 계산하고 싶었어요. 숫자로. 그래서 핵사고의 원인을 알아내야 된다. 그래서 왜 어떤 나라들이 사고가 났는지를 보면 핵사고의 원인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제가 한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그런 공통점, 핵사고 난 지역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3마일 사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당연히 들어보셨을 거고. 과거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3번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3마일 사고,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그래서 미국, 소련, 일본의 공통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핵사고의 원인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때요?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죠?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3사고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결국 여기서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나라 이름들 많죠? 그리고 빨간 숫자 있죠? 이 빨간 숫자가 그 나라에 있는 원전 개수예요. 2011년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한번 보세요. 미국이 104개로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프랑스가 58개로 2등이고요. 일본이 54개로 3등이에요. 러시아가 32개로 4등. 한국이 21개로 5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5등이야. 어우, 꽤, 그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브라질, 불가리아, 멕시코 포함해서 아르메니아까지 31개 나라가 원전을 해요. 근데 이 31개 나라 중에서 어디서 사고 났나 먼저 보면 첫 번째 사고 3마일에서 났어요. 미국에서 났어요. 여기서. 전 세계에서 원전 제일 많은 나라에서 첫 번째로 터졌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고는 여기서 났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인데 사고 날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소련이었어요. 그래서 소련 원전 개수를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66개로 2등이에요. 소련이.
전 세계 2등에서 두 번째로 터진 거예요. 3등이 프랑스인데 새치기 당하고 4등이 먼저 났네. 그리고 한국이 5등이에요. 잘 보세요. 31개 나라 중에 원전 개수 1등, 2등, 4등에서만 사고 났어요. 그리고 1등, 2등, 4등 순서대로 났어요. 원전 개수 많은 나라에서만 사고가 났고 많은 순서대로 났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원전 개수가 많을수록 사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죠? 자동차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많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가 여기도 적용되더라 이거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원리는 계속 갈 거다 이거지요. 그럼 다음 사고 어디서 나요? 물론 프랑스 날 수 있죠. 반드시 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어디서 나요? 일본 지금 5개밖에 안 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25개 돌리고 있어요. 원전 개수가 우리 한참 밑에 지금 깔립니다. 일본. 우리는 지금 번호표 타놨다는 거죠. 핵사고 번호표 타놨다는 거죠. 그게 제 생각이에요. 어때요? 억지예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오늘 밤에 핵사고가 나도 우리 국민들은 할 말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측 가능한데 가만히 있었잖아요. 할 말 없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 저는 그래서 원전 사고는 원전 개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확률로 결정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거고요. 우리나라 상황 한번 보시면 영광, 울진, 그리고 이건 어디예요? 월성, 경주예요. 제가 사는 곳. 고리는 어디예요? 부산이에요. 해운대에서 가깝습니다. 기장군, 기장미역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울진 뭐 이렇게 해서 신자 붙은 애들 더 지은 거고 지금 현재 25개입니다. 그리고 5개를 짓고 있어요. 몇 년 내로 30개 돼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다 2개 더 짓고요. 여기 2개 더 짓고요. 삼척에 4개, 영덕에 4개 더 짓 거였거든요. 앞으로 20년 내로 40개 이상의 원전이 늘 뻔했어요. 이게 정부의 계획이었어요. 그대로 쭉 갔으면 전 세계 3등 될 뻔했어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만 이렇게 된 거죠. 3등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거는 원전 밀집도인데 밀집도는 땅 넓이당 원전 개수입니다. 우리나라 땅은 좁아요. 원전 개수는 많아요. 전 세계 밀집도 대한민국 1등이에요. 우리는 계속 더 지어요. 독도 1등 됩니다. 2등이 벨기에고요. 3등이 대만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2개 나라는 탈핵 결정했어요. 탈원전 결정. 앞으로 0으로 떨어질 겁니다. 2개 나라.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일본 5개인데 사고 난 다음에 원전 빵개였습니다. 전부 문 닫아놨어요. 근데 전기는 전부 문제없이 공급됐었어요. 블랙아웃 없었어요. 그게 왜 가능했는지 좀 신기해서 일본을 좀 들여다봤더니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전 전기 먼저 사줘요. 싸다면서. 그래서 이 원전 때문에 놀고 있던 화력이 많았어요. 일본에. 그거 돌린 겁니다. 전기 전혀 안 모자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은요. 원전의 안전 기준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이 강화된 기준 가지고 안전성을 전부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지금 합격해가지고 재가동한 게 5개예요. 불합격한 게 17개예요. 앞으로 일본 원전 개수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만 어쨌거나 일본 앞으로 어쨌거나 내려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 정부는 이거 재가동하려고 난리예요. 일본 국민들은 그거 반대하고 난리고 국민과 정부가 붙으면 누가 이겨요?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이겼죠. 일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 하면 국민이 이겨요. 근데 일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본은 아마 정부가 이길지 몰라요. 민주주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거. 100만 명이 한 수십 번 나와야 돼. 그리고 한 명도 안 다쳐야 돼. 유리창한개도 안 깨지고. 그거 어느 나라도 할지 못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죠.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원전 개수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프랑스입니다. 58개. 그 중에 22개 닫기로 했어요. 원전 너무 많다. 줄이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모든 나라가 밑으로 내려와요. 다 내려와요. 한국만 올라가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혼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한민국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100만 명이 수십 번 나왔는데 유리창 한 개도 안 깨져? 말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어땠어요? 대통령 한 명 뽑았는데 1+1 풀면 그런 나라도 없었어요. 정말 독특한 나라죠. 자, 드디어 제가 사고 확률을 결정했어요. 제가 계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통 원전 사고의 원인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원전의 개수였어요. 그래서 원전 개수에 의해서 사고 확률이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공식이 가능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원전 442개가 있어요. 그 중에 6개가 터졌거든요. 그렇죠. 3마일 하나, 체르노빌 하나, 후쿠시마 4개, 6개 아닙니까? 그럼 사고 확률은 얼만데? 쉬워요. 442분의 6. 그게 사고 확률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가 있을 때 터질 확률이에요. 얼추 75개 중에 하나 터졌어요. 100만 개 중 하나 터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있을 때 사고 확률이 1.36%예요. 근데 한국에 25개 원전이 지금 가동 중이에요. 그럼 한국에서 사고 날 확률 얼마게? 이렇게 곱하고 싶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운데 수2 정석에 나와요. 고등학교 이과 학생들만 배우는 겁니다. 내가 그걸 보고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요? 30%가 나와요. 이게 한국에서 사고 날 확률입니다. 남한 전체가 고농도 오염지역 될 확률이에요. 전 국민이 300년간 세슘을 먹을 거냐 아니면 이민 갈 거냐 그거 결단해야 될 확률이에요. 30%가. 어때요? 전기 혜택 많이 보는데 이 정도 위험 감수할 만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 전기 좀 쓰는데 이 위험을 감수할 만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감수 못하겠고요. 이거 0으로 낮춰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 확률 0으로 낮추는 방법 딱 하나뿐인데 그거 뭡니까? 사고 나기 전에 원전 싹 닫으면 돼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탈핵이라고 합니다. 팔뚝 준비하고 한번 합시다. 탈핵. 동의되시죠? 저는요 정말로 이 확률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전 사고 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일본 보셨잖아요. 6.25 때 죽은 국군 수가 50만 명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지금 사고 난 지 4년 만에 100만 명의 인구가 줄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줄어갈 거예요.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국가안보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연설문에 잘 찾아보십시오. 어우 진짜 나랑 생각이 똑같아. 아니요 저 아니었어요.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이 썼겠죠. 저는 청와대 안 있잖아요. 밖에 나와 있잖아요. 이심전심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건 정말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나라들 보면 아까 제가 벨기에, 대만 말씀드렸는데 이 2개 나라 말고도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탈핵 결정했어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스웨덴 여기에 이미 탈핵이 끝나 있는 오스트리아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스트리아까지 7개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에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꼈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8번째 탈핵 결정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박수, 기하게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대통령 된 다음에 점점 더 좋아. 특히 이거 막 탈핵 선하고 막 이거 지금 정말 너무 좋아. 죄송합니다. 저 개인 소신을 얘기를 드려서. 하여튼 이런 나라에 낀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 4개 나라가 정책 변화 없다고 큰소리 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6년 전에 대한민국 뭐라고 했어요? 후쿠시마 사고 나자마자
일본과 한국은 원전 구조가 다르다. 저런 지진, 저런 쓰나미 안 온다.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 우리는 원전 정책 그냥 간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게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랬더니 2달 있다가 미국이 선언 따라했고요. 프랑스가 따라하고요. 캐나다가 따라했어요. 이 4개 나라, 이게 정책 변화 없다고 큰소리 친 나라입니다. 그 중에 돌격대장 한국이에요. 한국이 가면 줄줄줄 따라와. 근데 이 4개 나라의 공통점 보이시나요? 원전 개수가 많습니다. 전세계 1등 미국, 전세계 2등 프랑스, 곧 있으면 3등 한국, 그리고 캐나다가 한국 바로 뒤에 쫓아와요. 원전 개수 제일 많은 나라들, 다시 말씀드려서 원전 사고 확률 제일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정책 변화 없다고 큰소리 치던 거죠. 근데 이 나라는 완전히 새 나라가 돼서 일로 갔어.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가장 열심히 원전하던 나라가 탈원전을 결정했어요. 가장 어려운 길을 간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대실패한 나라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거예요. 탈핵에 성공한 나라 아니면 정말 실패한 나라. 이렇게 될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저는 그래서 핵사고 위험 요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원전 개수. 이게 사고 확률을 결정해요. 두 번째는 원전의 나이. 후쿠시마에 원전 10개 있었지만 나이 많은 것만 딱 골라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사고의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사고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수 줄이면 돼요. 노후 되기 전에 미리미리 닫으면 돼요. 결국 핵사고 방지하는 방법은 탈핵하면 돼요. 탈핵을 어떻게 하냐? 수명 연장 안 해요. 수명 다 되면 닫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원전 안 지어요. 새로 안 지으면 결국 원전이 조금씩 줄겠죠. 개수가. 결국 빵개 되겠죠. 그 사이에 전기 모자라면 전력하고 재생에너지로 전기 만들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기준을 따르면 다음 핵사고는 없지 않냐.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제가 6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그대로 공약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당선돼 버렸잖아요. 이건 지금 정부 정책이에요. 제 강의는 지금 정부 비판 강의가 아니에요. 이제 홍보 강의예요. 제가 정말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국정 홍보하는 위클리 저널이 있습니다. 위클리 공감 아세요? 정부 정책 홍보하는 그런 잡지예요. 거기서 나한테 글 쓰라고 왔어요. 탈원전 정책 왜 하는지 설명 좀 하라고 왔어요. 그래서 바글바글 쓰고 그래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트 쳤어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반체제 인사가 아니고요. 친체제 인사예요. 전 이제 어영 교수예요. 자랑스러운. 농담이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숙제가 이겁니다. 한국 탈핵 가능할까? 여러분 지금 탈핵에 전부 동의를 하시는데 가능할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기 중에요. 70%가 화력이고 30%가 원자력이거든요. 탈핵해버리면 전기 30% 날아가거든요. 공장 들어갈까? 한국 경제 버틸 수 있을까?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 국민들요. 대부분 생각이 이렇습니다. 원자력 위험하다. 인정하세요. 근데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만일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죽겠다 이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한 사고방식이에요. 위험하면 없애야지. 위험한데 어쩔 수 없다. 운에 맡겨야 된다. 사고 나면 기꺼이 죽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가 합리성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 대부분 그렇게 그냥 생각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심리입니다. 위험한데 어쩔 수 없다. 근데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보면 우리도 가능하구나.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은 특별히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세계 통계일 뿐이에요.
전 세계 통계만 보시더라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세계 원전 개수. 전 세계 원전은요 1954년부터 쫙 많아졌어요. 그리고 90년에 피크에 도달해요. 그리고 3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건 후쿠시마 영향이죠. 그러나 후쿠시마 전에도 원전 개수는 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늘려왔잖아요. 개수가. 근데 세계 원전 개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 선진국이 원전을 계속 없애고 있었어요. 유럽입니다. 30년 사이에 50개 원전을 없앴어요. 짓는 것보다 폐쇄하는 게 50개가 더 많았던 겁니다. 미국 보세요. 10개가 줄었어요. 근데 미국은 30년 동안 원전 한 개도 안 지었어요. 그 얘기 뭐 얘기예요? 미국에 있는 원전 100개가 모두 노후 원전이다 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내려올 거예요. 전부 노후 원전이니까. 어쨌거나 미국과 유럽 이 선진국에서는 30년 전부터 원전에서 손 빼왔어요. 빈자리가 생겼죠. 그 빈자리를 누가 메꿨냐 조사해봤더니 4개 나라가 메꾸고 있었어요. 따라해보세요.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아시아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원전을 짓고 있었고 선진국은 손 빼고 있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원자력 산업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양되는 과정이었다 이 말이죠. 지금도 선진국은 계속 손 빼고 있어요. 거의 짓질 않고 없애기만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개도국에서는 계속 짓죠. 한국 비롯해서.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세계 원전 개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유지할까요? 아니면 줄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제 데이터가 아니고요.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IAEA라고 돼 있어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원전 개수를 이렇게 보면 그래요. 새로 안 지었을 때 이렇다는 거니까 잘 봐야 됩니다. 2017년 전세계 원전 개수 450개 근처예요. 앞으로 20년 후에 150개로 줄어요. 즉 지금 현재 있는 원전 중에 300개가 문을 닫아요. 20년 후에 이 숫자를 유지하려면 누군가 300개를 지어야 돼요. 근데 선진국이 안 지어요. 한국이 20개, 중국이 50개, 인도가 20개, 그리고 러시아가 10개. 이게 계획입니다. 4개 나라 다 합해서 10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다 합해서 중동 다 합해서 20개가 안 돼요. 계획된 대로 다 지어진다 한들 120개밖에 안 돼요. 닿는 건 300개입니다. 20년 내로 180개 정도의 원전 개수가 줄게 돼 있어요. 발톱 준비 한번 하고 한번 합시다.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사양산업이에요. 사양산업이었어요. 30년 동안 성장이 없었습니다. 우리만 몰랐죠. 전 세계가 원전 하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런 게 교과서에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본 적이 없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는 원전을 계속 없애기만 했다. 그럼 도대체 이 나라들 그 사이에 어디서 전기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화력 막 늘렸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여기서 만들었어요. 이게 세계 데이터입니다. 세계 평균이고 이거는요 누계같이 보이지만 누계가 아닙니다. 2014년 1년 만에 이만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파란 거, 노란 거 이만큼, 빨간 거 이만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누계가 아니고 그 해에 완공된 설비시설이에요. 20년 전부터 쫙 많아지는 이 파란 거 뭡니까? 풍력이에요. 한 10여 년 전부터 쫙 많아지는 노란 거 뭡니까?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어요? 옛날에 비쌌어요. 요즘 와서 왜 이렇게 많아져요? 싸졌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양 그 꼴인 빨간 거 이거 뭡니까? 누가 봐도 이건 사양산업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빨간 거? 이게 바로 원자력이에요. 이게 세계 통계예요. 최근 한 5년 동안 이거 누가 할까?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한국, 중국, 인도예요. 이게 세계 통계입니다. 근데 이걸 전 국민이 아무도 본 자료가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교과서에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와. 놀랍지 않아요? 전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파란 나라, 노란 나라 가요.
한국은 혼자 빨간 나라 가고 있어요. 제가 이 그래프 보고 하도 놀래가지고 전 세계를 다 뒤져봤어요. 한국같이 태양광 풍력 아예 안 하고 원자력만 하는 나라 한국같이 이런 나라 한 개쯤 더 있나? 전 지구를 다 뒤졌어요. 없어요. 한국뿐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풍력, 태양광 북충하면서 행진하고 가고 있는데 한국 혼자 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원자력. 독특한 나라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혼자 가고 있다. 자, 이쯤 보여드리고요.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아예 안 한 거 아시죠? 재생에너지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 성적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요, 각국 전기 생산 중에 재생 가능이 몇 프로냐 이런 그래프입니다. 여기 세계 평균이 나와요. 얼마예요? 22.8%. 전 지구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 전체 중에 22.8%가 재생 가능이에요. 원자력은 10%예요. 원전 전기의 2배 이상의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에요. 원자력은 살살살 줄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보세요. 25%, 미국 13%, 영국 19% 보이시죠? 대부분 나라들이 10%가 다 넘어요. 아시아 국가들도 10%가 다 넘어요. 10% 안 되는 나라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 근데 1% 안 되는 놈이 여기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꼴찌, 독도 꼴찌, 혼자 꼴찌. 정말 독특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30%, 재생 가능이 1%, 전 세계 평균은 재생 가능이 22%, 원자력이 10%.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혼자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통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국도 원전 조금씩 줄이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해 보여요? 네.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유행 따라 남들 가는 길 묻어가면 돼요. 혼자 거꾸로 가지 말고 뒤돌아서서 남들 가는 길 그냥 묻어가면 돼요.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내 좀 늦었지 이러면서 마치 옛날부터 같이 가던 것처럼 은근슬쩍 묻어가면 돼요. 남들 다 가는 길 묻어가는 거 이거 전문용어로 컨닝이라고 해요. 컨닝하면 됩니다. 누굴 컨닝할 거냐?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 세계 꼴찌예요. 아무나 보고 베껴도 성적이 올라가요. 한 놈 잡아 베끼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탈핵으로 가려면 먼저 이거부터 베껴야 됩니다. 컨닝. 컨닝 하려면 1인당 전력 소비량부터 잡아야 돼요. 이거 사우스 코리아예요. 나머지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들 보세요. 20년 동안 전력 소비량이 늘질 않았어요. 전력 소비량은 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률은 얘랑 비슷했어요.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 소비는 늘지 않았을까?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계속 한 겁니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아주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형광등 LED로 바꾸면 전기 80%가 절약돼요. 20%밖에 안 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블라인드들 전부 실내에다 달고 있잖아요. 선진국들은 이 블라인드가 유리창 밖에 있거든요. 빛에너지가 유리창 통과하면서 열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뀐 다음에 우리는 에어컨으로 실컷 식히고 있거든요. 근데 선진국들은 바뀌기 전에 밖에서 차단해요. 빛을. 그게 바로 실외 블라인드예요. 그런 게 집집마다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 공사하는 업체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런 시시콜콜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기 소비는 늘리지 않았던 겁니다. 전기 소비가 늘질 않으니 원전이건 화력이건 새로 지을 필요 없고 송전탑 새로 지을 필요도 없었던 거죠. 이 상황인데 지금 태양광 풍력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늘진 않는데 공급이 계속 늘어.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한 만큼 전기가 고스란히 남아. 전기 남으니까 할 수 없이 원전 끄고 화력 끄고 원전 끄고 화력 끄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화력도 계속 줄고 있고 원전도 계속 줄고 있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수요 관리가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전력 소비가 계속 늘어. 계속 늘어. 이것부터 컨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거를 낮추냐. 컨닝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망치가지고 이거 대가리 꽉 차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려야 돼. 어떻게 하는지 얘들이 다 했어요. 보고 베끼면 돼. 어렵지 않아요. 의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전기요금 좀 올려야 됩니다. 특히 산업용.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막 전기 많이 쓰는 공장들이 막 한국에 들어와. 들어와서 전기 빡 땡겼어. 돈 벌어서 팍 나가. 이거 잡아야 돼요.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해도 뭐 1시간 뭐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이거부터 컨닝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 관리부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재생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수요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 풍력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부터 해야 되고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서울시장 박원순 아세요? 서울시장에서 무슨 일 했어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시시콜콜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온 거예요. 정말 그래서 줄였어요? 줄였어요. 원전 2개 분량의 전기를 덜 써요 지금. 서울이. 그러니까 이제 외국을 컨닝할 필요가 없어. 다른 지자체가 서울을 컨닝하면 돼. 아, 컨닝 운동을 열심히 전국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성각자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래서 수요 관리는 서울시에 하던 거를 그대로 베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결론 가겠습니다. 한국 탈핵 어떻다? 가능하다. 그 방법은 뭐다? 세계적 추세를 따르면 돼요. 컨닝하면 돼요. 컨닝이라는 단어가 좀 폼이 안 나죠? 용어 좀 바꿉시다. 벤치마킹. 들어보셨죠 그거? 그거 하면 돼요. 참고문헌 소개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빨리 끝냈거든요. 질문 몇 개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틀 전에 일본에 돌아왔거든요. 제가 후쿠시마 지진이 나던 해에 일본에 갔어요. 실제 일본에 이렇게 인터넷에 사실 보는 거는 도쿄 전력을 통해서 많은 임원들이 이미 다 이민 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그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했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일본은 망하겠다. 근데 아베 같은 이제 강력한 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잡은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야 누가 여기 살겠냐 이 나라. 근데 그렇다고 나라가 이민을 가고 나라가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인구의 도쿄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 어쩔 수 없겠다. 그냥 숙명이니까 그냥 여기서 죽어야지. 사람이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외국인은 다 떠났어요. 후쿠시마 지진 나고 외국인들은 한국인을 비롯해서 다 도망갔어요. 정말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안 온다고 하는데 그 숙명처럼 살아야 되는 그 나라의 국민들. 그리고 저도 이제 2011년도 막 원전 집회 갈 때 막 갯밭집 막 일하나 막 엄청나게 데모를 했거든요. 근데 최고의 데모 거의 10만 명이더라고요. 야 이건 얘네들 진짜 안 되겠구나 민주주의. 근데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쨌든 일본에 저 딸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살고 있잖아요. 숙명처럼 운명처럼. 그러면은 원전은 닫으면 되지만 나라도 문 닫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들어요. 사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좀 훌륭한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만약 원전 사고 났다.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우리 국토 전체가 지금 오염됐습니다. 이민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사능 피폭량은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6년이나 사셨어요? 사고 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되게 설명하시는 게 오늘 현상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거꾸로 설명해서 한국 정부가 왜 그 원전을 주로 하는 전기 정책을 채택을 했는지, 또 왜 계속 지속되어 왔는지, 그런 위험성을 알고도 계속 지속되는지, 그걸 먼저 분석을 하시면 우리가 또 거기서 또 벗어날 길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좀. 그거는 과학적으로 분석은 못했고요. 제 상상력만 지금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증거 없어요. 원전을 시작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핵폭탄 갖고 싶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을 거다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그래서 원전을 지금 짓기 시작하고 여기에 지금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재처리만 하면 언제든지 핵폭탄 만들 수 있다. 일단 한 달이 걸치자.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핵무기를 만드는 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미국이 완전히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핵무기는 못 만들고 위험만 가중된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그 원전 산업이 쭉 되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얻고 있던 그룹들이 이제 점점 커진 거죠. 핵산업계 이렇게 보면 거기서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공유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번 정책으로 이렇게 자리 잡히니까 그 다음에는 쭉 가는 겁니다. 이걸 바꾸기가 힘들지 하던 거 그냥 쭉 하는 건 쉬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제가 생각 없이. 김대중 정부 때 장영식 한전 사장님, 예. 그분한테 직접 물었는데, 예.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1기 있으면 30% 리베이트를 줬습니다. 예. 그것도 아마 굉장히 한국 정부가 예. 원전을 그렇겠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핵산업계만 이익을 본 게 아니고 그 이익이 이제 정치권, 언론, 학계 이런 데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웨스팅하우스 지금 망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넘어갔는데 일본 도시바가 이걸 잡았다가 아이고 이것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거 또 지금 판 겁니다. 근데 지금 살 사람이 없어. 이 상황이에요. 산화를 갖다가 도시바를 갔죠. 그거 하는데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전 산업 하던 나라들은 선진국이 안 지으니까 이 회사들이 다 망한 거예요. 그 유명한 굴지의 원전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이제 사람들한테 국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신문 보니까요. 오늘 제가 신문 보니까 우리 그 김익준 교수님의 반대되는 원자력을 공부하는 교수님들은 원자력이 안전하니까 계속 원자력 같은 걸 지어야 된다. 지금 안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객관적인 얘기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정부 데이터를 보니까 미래창조과학부 거기서 에너지 관련해서 주는 연구비를 제가 한번 데이터를 봤는데 원자력 연구비가 1년에 5,600억이에요. 근데 재생가능 에너지 연구비가 230억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이거 다 합한 것보다 원자력 한 개가 20배예요.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탈원전 정책하면 이 5,600억이 더 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줄여야지. 줄고 이게 재생가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비도. 그게 아주 두려운 거죠. 지금 현재 연구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겠어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성명 내고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원전 정책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신을 전문가라고 불러요. 그분들이 외국노예요. 근데 뭐 원자력이 다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보긴 좀 싫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산업 발전하는데 기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해 주되 이제는 전 세계 트렌드가 바뀌었고 바뀔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욕하고 이런 거보다는 설득해서 같이 가야죠. 그쪽은 조금씩 충격 없이 줄여가면서 재생에너지 쪽 연구는 늘리고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고등어를 먹게 되면 어떻게 피폭량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암 발생 위험이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아직 인상적인 데이터나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지만 비폭량과 암 발생에 관한 그 그래프는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요. 교과서에 그래프 하나 만들어주려면 논문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폭량은 줄일수록 좋다. 그 대학 교수님들이 몇백 분이 탈원전 반대 성명 내시잖아요.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에는 돈이 저는 안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연구비로 5천 몇백억씩이나 지원을 해마다 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면서 하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하려면 돈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만큼의 돈을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연구를 해왔던 건데 이걸 줄이면 그 사이에 하던 걸 못하게 될 겁니다. 그 사이. 예, 그때까지 쭉 하던 일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10억 받던 사람이 8억으로 줄고 6억으로 줄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밑에 대학원생 뭐 20명 두고 있던 사람이 봉급을 못 주니까 15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원자력 공학과는 많아요. 태양광 공학과는 없어요. 학과 자체가 없어. 그렇잖아요. 풍력공학과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저 일방적으로 원자력계만 이렇게 편중돼서 해왔기 때문에 학문 시스템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너무 그쪽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항은 어쩔 수 없다. 당연히 있을 거다. 학자분들은 어차피 연구를 하시니까 대체 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그러니까요. 연구를 그 하시면 말이에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연구는 어차피 에너지 문제니까 이 조금만 이렇게 바꾸면 같은 에너지 중에서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희 시댁 조카는 지금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원전 관련. 그러면 지금 폐기되는 원자로도 있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원전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회사 이름이 한국수력원자력이거든요. 한수원. 이 회사가 지금 재생 가능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키우는 거야. 얘는 살살 줄이고. 그래서 30년, 40년 후에 이 한수원이 원전은 없고 풍력만 잔뜩 있는 회사로 바뀌는 거죠. 풍력 회사로 천천히 옮겨가는 거죠. 그것도 역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정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원전 하나 없애는데 30년 걸려요. 30년. 그래서 새로 사람 뽑아야 돼요. 원전 배로 하려면. 보통 저희 원자로 얘기하면 청정 에너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비용이 어쨌든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자로를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폐로 비용이 들어갔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그 돈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이 전기, 원자로에서 나오는 전기는 오히려 우리가 비싸게 주고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맞습니다. 지금 원자력이 지금 제일 싼 걸로 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원전을 제일 비싸다고 평가해요. 태양광보다 더 비싸다고 평가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랑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막 들어가고 있는 돈들은 그대로 저희가 계산해요. 운영비, 원전 건설비, 그 다음에 우라늄 수입하는 비용, 해결료 만드는 비용, 이거 다 계산해요. 지금 들어가는 돈들이니까. 근데 앞으로 들어갈 돈이 세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제대로 계산 안 합니다. 첫 번째, 폐로 비용. 두 번째, 사고 났을 때 대응 비용. 세 번째, 핵 폐기물 10만 년간 보관하는 비용. 이건 계산도 못해요. 근데 굉장히 적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증거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폐로 비용을 우리나라에서는 6천억이라고 계산해요. 근데 얼마 전에, 2달쯤 전에 미국에서 2개의 원전을 폐로 하는데 폐로 회사한테 5조 원을 줘요. 그럼 미국에서는 이거는 시장 가격이잖아요. 계약이 됐으니까 2조 5천억에 계약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본 적도 없으면서 6천억이라고 계산해요. 4분의 1밖에 계산 안 합니다. 폐로만 해도. 사고비용, 우리나라의 법에요. 6천억만 책임지면 돼요. 아무리 큰 사고가 나도. 나머지는 정부 돈으로 해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일본 정부가 내놓은 돈이 200조예요. 앞으로 700조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조건 6천억으로 계산해요. 그 이상 플러스는 모두 정부가 책임져요. 원전 비용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런 거죠. 그걸 다시 뭐 측정해야 되지 않나요? 다시 해야죠. 근데 어차피 그거를 원전회사한테 물려버리면 원전회사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사고 날 때 200조 원이다. 그럼 한수원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봤자 100조가 안 될 텐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전이 제일 비싼 걸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지었어요. 계획만 했다가 허가는 받았는데 지어봤자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경제성 관의 문제는 아마 조금 있으면 제대로 된 그 학자들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정부 입장이 원전을 추진하는 거니까 경제적이다라는 걸 홍보를 했었어야 됐고 그러니까 좀 왜곡된 그런 가격이 나왔죠. 근데 이제 탈원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그 원전을 지을 때 LNG 화력발전소를 지어야 돼서 지금 민간인들한테 그걸 만들어서 그게 다 방해가는 쓰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이제 기저 발전을 원전과 그다음에 화력발전소를 이제 짓기 때문에 LNG 화력발전소는 지금 놀고 있는데 만약 지금 핵발전소를 다 문을 닫는다고 해도 LNG 화력발전소 지어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전기를 그대로 쓸 수 있다. 근데 이번에 미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LNG를 수입한다고 그 저기를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LNG를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생 LNG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줄여가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돈들을 좀 줄여가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리고 좀 함께하는 과정이 이제까지 원전에 대한 그런 잘못된 신화를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가는 거를 다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알리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저와 동일한 생각이세요. 그래서 딱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부연하자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LNG 발전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LNG는 석탄에 비해서 이산화탄소가 절반 이하예요. 그리고 미세먼지는 10% 미만이에요. 석탄이 훨씬 더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 뭐 이런 화력 발전 중에는 제일 청정 에너지죠. 근데 이게 지금 세금 때문에 비싸잖아요. 그래서 LNG 발전을 지금 많이 지금 만들어 놨는데 기저 발전으로 원전을 먼저 사준단 말이에요. 원전 전기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석탄으로 메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LNG인데 이 LNG는 비싸고 가동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LNG는 예를 들어 뭐 20개의 발전소가 있으면 13개 정도가 놀고 있어요. 7개, 8개만 가동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원전이 설비 용량으로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공급만 가지고 급작스럽게 오늘 밤에 원전 다 끈다. 그래도 전기는 나와요. 그 대신에 LNG를 계속 많이 돌려야 되긴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원전 근무자들, 그 다음에 원전 회사가 지금부터 완전히 그냥 돈줄이 막힐 거고 뭐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서서히 그런 문제 좀 최소화하면서 이 회사들이 뭐 재생에너지 회사로 살살살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원전 회사가 확 망하면 그 전부 국민들 세금으로 부담이 오는 거니까 이렇게 시간을 두고 준비하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질문 있었네. 첫 번째로는 그 원자력 산업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 인구가 풍력과 그 이제 태양광 발전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지식을 배운다는 건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동인구가 과연 이쪽으로 변화하는데 과연 그 변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시사에 눈이 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주택을 미국이 2016년도까지도 보유를 인정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아마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핵 도미노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택을 보유를 인정을 했을 시에 발생하게 되는 핵 도미노 현상 때문에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국 교수님의 개인적 상상력으로는 한국이 처음에 핵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원전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북핵을 보유 인정, 북핵이 있다라고 인정이 됐을 시에 그 발생하는 한국의 원전에 대한 영향은 어떤 게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북핵을 미국이 인정을 할까요? 끝까지 안 할걸요? 지금 북한 말고도 원전 그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면 이제 국제관계나 이런 데 굉장히 큰 변화가 오니까. 그래서 북핵은 아마 끝까지 인정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력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바뀌었을 때 인력이 충분하냐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원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원전 한 개당 5,000명, 500명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10개면은 5,000명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원전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한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계열 회사들에서 딱 그 정도의 사람이 더 있거든요. 10만 명 정도가 이제 산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전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30년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분들은 계속 그 일을 하고 새로 온 사람들이 새로운 분야의 일을 조금씩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내부에서 얼마든지 그 정도의 인력 조정은 가능합니다. 네. 아까 강의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전기료가 지금 100으로 봤을 때 가정용이 가장 높고, 그리고 산업용이 가장 약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공기업이나 뭐 학교 들어가는 전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산업 전기 같은 경우는 산업에서 이게 뭐 태워야 되는 거라든가 뭐를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전기를 땡겨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가 엄청나잖아요. 저희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솔직히 그렇게 100%에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 구조적으로 예전에 뭐 우리 산업화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던 거라면, 지금은 이제 그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기세를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그게 전체적으로 가정하고 뭐 학교와 아니면 뭐 산업이나 어떤 이거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하고 조율을 하고 전기료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좀 듣고 이제 싶어요. 앞으로 그거를 산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건 논의를 할 텐데, 저는 그쪽으로 전공한 건 아니고 그쪽 전문가들이 이제 내놓은 보고서들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가정에서는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그리고 가정용 그 전기 수요의 그래프를 보면 거의 증가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기 더 많이 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왜냐하면 옛날 기계보다 요즘 기계가 효율이 좋아요. 에너지 등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계를 쓰지만 그 전에 고물 냉장고 하나 돌리던 그 전기로 많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정에서의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있지 않아요. 효율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전체 전기의 15%밖에 안 써요. 가정에서 쓰는 거. 근데 선진국에서는 가정에서 15%, 그 다음에 가정에서 50%, 산업에서 50%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 근데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는 적게 쓰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산업용이 56%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사이에 쫙 증가했던 적에 산업용 때문에 증가했어요. 근데 그게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에너지보다 전기가 더 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기 요금이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전기 만들려면 보세요. 석탄, 석유, 가스 이걸로 불 질러서 물 끓여서 전기 터빈을 돌려야 전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1차 연료보다 3배 이상 비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열량의 30%만 전기가 되니까 나머지는 다 다른 걸로 에너지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가 더 싸단 말이에요. 산업용은. 석탄, 석유, 가스보다 전기가 더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탄이나 이런 걸로 했어야 될 공정을 전기로 바꿔. 지금 이런 관계가 있고 또 외국에서 전기 많이 쓰는 공장들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손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거기다가 그게 이제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이 그 전에 쓰던 그 고물 기계들을 바꿔서 효율 좋은 기계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전기요금을 못 감당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운 또 산업 수요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 전환 부분, 수요 관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산업이 새로 생긴다. 이런 걸 이제 선진국에서 경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길로 가야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조금 더 마지막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자를 없애면은 태양광으로 이렇게 전력을 만든다면 지금 우리 서울시 면적에 5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태양광으로 만들면은 가장 내가 봤을 때는 설비가 많이 투자되지 샤워로는 많이 돈이 적게 들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비싼 걸로 지금 계산이 되는데요. 땅값 때문이에요. 태양광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싸요. 땅값이 싼 나라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태양광이 제일 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태양광 판넬인데 판넬 값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싸게 평가되는 이유가 땅값이 비싸니까. 올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붕이나 또 주차장이나 아니면 뭐 저수지 같은데 네? 아니면은 저는 이거 하고 싶은데 고속도로 옆에 접도구역 있잖아요. 양쪽에. 그래서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까지 2줄로 쫙 좀 갔으면 좋겠어. 그거 어차피 국유지거든요. 땅값이 따라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땅값이 안 드는 곳에 먼저 좀 설치를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평균값이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양광 효율 문제를 효율은 충분합니다. 아니에요. 충분해요. 지금 그리고 1년에 1%씩 효율이 좋아진다거든요. 지금 현재 20% 조금 넘는데 그러면은 10년 후에 30%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어쨌거나 원전이건 화력이건 얘들도 효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이 연령에 30%만 전기가 되거든요. 태양광은 거기까지 금방 도달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죠. 더군다나 이거는 연료비가 빵원이니까 연료비가 돈이 없으면 공짜잖아요. 그 길이 뭐 하여튼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려운 일도 좀 있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